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7 조선왕조의 심장인 경복궁 근정전 앞을 가로막아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광장 한복판에 세워진 건물. 이곳은 바로 조선 총독부입니다. 승강기 안전점검! 안전점검 이상 후! 승강기 개방! 승강기 개방 완료!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총독과 정무총감의 전용 승강기의 출입문을 여닫고 오르고 내리는 일에는 일일이 사람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대한인 소년들이 서 있습니다. 최종유, 최영순, 최명근, 경천중. 이 사람들이 이들이야말로 애국자예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착취의 심장부였던 조선 총독부에서 독립을 이야기했던 이들,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 바로 대한의 엘리베이터 스파이입니다. (1940년) 여름, 이곳은 법정입니다. 빡빡 밀린 머리, 분노 섞인 눈빛, 여기저기 붓고 멍들어 고문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 17의 소년이 주먹을 꼭 쥔 채로 서 있습니다. 치안유지법 위반 17세 최종유를 징역 8월에 처한다. YTN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집 기획 100년의 인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4편 엘리베이터 스파이. 날카로운 시선에 손이 떨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숨이 막히지만 교체되면 끝이 난다. 하지만 고장은 없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 행사 기념 공연 뮤지컬 승강기 소년들에서 최종유 역을 맡았던 가수 김태욱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17의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한 학도병이셨는데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지금 대전 현충원에서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최종유 선생의 이야기가 더욱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최종유 선생은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습니다.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동지들과 함께 독립을 이야기했던 최종유 선생의 활동은 독립운동 역사에서도 매우 독특한 사례라고 하는데요. 조선 총독부 승강기를 운전했던 엘리베이터 스파이들은 과연 어떤 일을 했던 걸까요? 1940년의 최종유를 2025년의 최종유가 100년의 인연을 찾아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누가 알린 건가요? 저는 김희곤입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의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것은 판결문으로 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는데 3.1운동은 이제 쉽게 잡혀요. 그런데 임시정부에 관한 판결문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내 기억으로는 한 300편 가까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참 유별나다
이건 전혀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하는 걸 발견했던 게 이 조선총독부 승강기 운전원. 판결문이라면 재판을 받았다는 거고 죄가 있었다는 건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총독부 건물이 굉장히 크잖아요. 미음자로 된 굉장히 큰 건물에 서쪽편에 그 총독과 정무총감 이런 가장 최고의 인물이 들어드는 전용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 낙서가 발견된 거예요. 대한독립만세, 우리 불쌍한 동포여, 이런 글귀가 낙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단서로 이건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총독부에, 그것도 총독의 전용 화장실에 (1940년 5월) 발칵 뒤집힌 종로경찰서가 당장 낙서한 이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동포여 일어나라! 대한독립 만세! 그들에게는 불온한 낙서였을 글귀가 써 있었으니까요. 보여 일어나라. 대한 독립 만세. 어때요 형? 화장실에 저거 어떻게 있나? 너 진짜. 흘러간다. 정보는 눈보다 빠르고 비보다 진하게 썩은 내 진동하는 절의 아가리 쉴 새 없이 우릴 삼켜도 한 글자 한 문장 채워지는 독립의 조각들 우리는 여기 있었다. 보이지 않아도 여기 있었다. 수사망을 좁히고 좁히자 조선 총독부 청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바로 최종유, 최영순, 최명근, 경천중. 이 4명의 승강기 운전수들이 줄줄이 잡혀갑니다. 이들이 넷이 어쨌든 묶어서 무슨 집단을 만들고 싶은 게 일본 경찰이겠죠. 내가 판결문의 행간의 뜻을 가만히 보면 야 너희들이 그래서 뭘 조직한 거 아니냐. 근데 조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경찰에 몽땅 다 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을 하면 뭐 안 했던 이야기도 할 판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의 골자가 뭐냐면 기본으로 우리가 일본의 징병에 가서는 안 된다. 가면 이건 개죽음이야. 이게 이제 크게 하나. 이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중국에 임시정부가 있는데 이것을 장제스의 국민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임시정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말하는 거죠? 장제스는 중국의 국민당 장제스고? 국내에 있던 소년들이 어떻게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4명이 임시정부와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왜 없다. 네네네. 단호박이십니다. 그거는 임시정부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시기가 임시정부에서 너무 멀리 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폭격으로 정신없는데 충칭에서 지금 올려야 해도 얼마나 걸리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는 총독과 정무총감의 전용 승강기를 타던 승강기 운전수였으니까 같이 타고 오르내리면서 정답! 귀동량! 문서를
훔쳤다라는 게 있어요. 문서를 훔쳐요? 그것도 조선 총독부에서요? 야, 근데 진짜 간도 크네요. 조선인 소년 강제 특집 보고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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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관계 상승. 아픔을 삼키며 나는 적는다. 달 같은 긴장에 온몸 저리지만 이 작은 글씨가 무기가 되리니. 임정 내부 밀정 리스트 명단 확보. 한 글자 한 문장 채워지는 독립의 조각들. 우리는 여기 있었다. 보이지 않아. 겁도 없이 조선 총독부에서 문서를 훔친 이 소년들은 들키지 않을 곳에 숨깁니다. 아, 이런 정보가 있더라. 그런데 이걸 이제 보고서는 누구에게 준 게 아니라 그 성강기를 움직일 때 혼자 계속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조그만 의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의자 밑에 집어넣었다가 들킬까봐 없앴다. 이 내용은 몰래 문서를 훔쳐봤다, 절취했다. 임시정부 장제스 정부의 그 비밀 첩보 보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없앴다 하는 게 또 한 건 건수예요. 그런데 나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아니 이분들 대체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죠? 관장님, 아니 아까 분명히 임시정부랑 관련 없다고 하셨잖아요. 왜 없다? 비밀 진영을 받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면은 대체 이들의 정체는 뭐란 말입니까, 진짜? 학교를 다녔는데요. 대개 요즘 표현을 하면 초등학교는 다 다니죠. 4명의 신분을 보면 다들 초등학교는 그 정상적으로 다 졸업을 한 것 같고요. 또 저 총독부에 들어와서 제일 밑에 직급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환들은 어차피 고용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물당번도 해야 되고 심부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더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전시체계가 가동되고 있던 1939년 4월 4명의 소련들이 조선 총독부 청사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일전쟁에서 일제가 패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임시정부의 비밀 장소인 진강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일성의 항일운동도 언급됩니다. 도대체 이분들 어디까지 정보를 알고 있는 걸까요? 중국 민중도 우리 민족이 총만 가지면 가서 뺏으려고 하고 무장 해제시키려고 하고 굉장히 힘든 싸움을 쭉 벌이다가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중국과 일본이 전쟁에 돌입을 하니까 한국의 독립운동,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던 무장투쟁 독립전쟁에 대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호적인 자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937년 중일전쟁은 무장투쟁 독립전쟁이 그야말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중국 사변에서 영국, 프랑스, 소련 이 세 개 나라가 중국을 돕고 있다잖아. 그러면 일본군은 패배할 거야.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이 중국 사변 이후에는 진강 부근에 있는 장제스 정부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대. 또 미국에 있는 동포들로부터 독립운동 자금도 받고 있다니까. 우리도 역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들을 도와야 해. 공산 비적대장 김일성이 조선과 만주 국경에서 일본군과 여러 번 싸워서 그들을 무찔렀어. 우리도 그쪽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자.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여기 조선 총독부라면서요. 잠깐만,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는 퇴근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나도 궁금한데 진강에 있었던 것은 1935년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건 1940년 이야기잖아요. 김일성이 국내 진공작전하는 것도 37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아는 건 아닌데 흘러 들어왔는 걸 알고 서로 주고받는다는 이야기죠. 아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냐 아마 고문 받으면서 주변 사람 다 잡혀갔을 거예요. 조선 총독부 곳곳으로 가며 이들의 위험천만한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낙서 사건은 이로부터 1년 후인 1940년 5월에 일어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네, 어떻게 이정재 씨 같았나요? 광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짐작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10대인 그들에게는 당장 전쟁에 끌려가서 일본군이 되어 싸워야 한다는 불안이 컸을 겁니다. 김희곤 관장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40년이면 아직은 그까지 전쟁도 안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식인들이 친일파로 대거 돌아선단 말이에요. 제일 큰 민심 뭐냐 하면 지금 지원병 제도가 나왔는데 제일 다급한 사람들은 그 대상자들이에요. 지원병이 모자라면 결국은 징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고 이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는 문제가 생긴다. 10대 후반의 청년들은 아주 다급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내뱉으면서 서로가 어찌할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뒤에서 이야기하면서 소근되는 것도 독립운동으로 봐야 하나요? 전시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전시 체제 시기의 일제는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다 탄압의 대상이에요. 위법사항이라. 그러니까 일제의 통치 체제를 부정하고 나가는 행위 자체가 일본을 타도하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당시 유언비어, 조언비어로 형을 살한 사람 많습니다. 4명의 소년, 엘리베이터 스파이들의 대담한 행보로 조선 총독부의 기밀 문서가 유출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도 전에 끝나버립니다. 최명근 일파의 치안유지법 위반 피사건 검거에 관한 것. 총독, 정무총감 등 대관의 승강기 운전자로 고용되어 대관 호위의 중대 책무를 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가 치열한 민족주의 사상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독립을 몽상하여 그 목적 달성을 위해 20여 차례에 걸쳐 회합, 협의 혹은 선전하고 공문서를 절취, 파기하는 등 범죄를 감행한 것은 정말로 놀라운 바이다. 정말로 놀라운 바이다. 조선 총독부도 적잖은 충격에 빠졌던 것 같죠? 임시정부, 장제스 정부의 그 비밀 첩보 보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없앴다 하는 게 또 한 건 건수예요. 그런데 나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판결문에 이것은 이제 그 판결문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문서 절취에 대해서는. 근데 죄는 문서 절취가 더 큰 것 같거든. 그런데 아마 총독부의 위신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것은 그렇게 다루질 않고 17세 최종유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1년 2개월이나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정보의 출처는 대체 어디인 걸까요? 방송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총과 칼만큼이나 중요했던 무기가 바로 선전방송이었다고 하는데요. 지청천 장군의 딸이자 여성 광복군이었던 지보경 지사가 선전방송 요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들 이준직 전 독립기념관장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희 어머니가 회고한 바에 따르면은 충청에서는 이제 총사령부에서 주로
선전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죽으러 가신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활동을 주로 하셨는데 하나는 광복군의 기관지인 광복 편찬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머니가 이제 뭐 목소리가 좋으셨는지 뭐 중국어도 능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충칭에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운영하는 국제방송국이라는 방송국이 있었는데 국제방송국이라는 것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로 해외 방송을 담당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국제방송국에서 선전 방송을 많이 하셨죠. 동포들이 들으라고 하는 건데 김규직 선생이 임시정부 대표 자격으로 국제방송에서 선전 방송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해방 후에 나 그때 김규직 선생 방송하는 거 들었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당시는 이제 그 단파 라디오라 그러는데 독립운동가와 국내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어줬던 소통 창구. 우리에게는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에 방송된 YT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경성 라디오 제작진은 아주 귀한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1943년 8월 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선전부장 우사 김규식이 작성한 단파방송 연설 원고입니다. 손녀 김수욱의 낭독으로 들어보실까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 동포들과 미국 본토 국민 여러분,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다니 무한한 감동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조국의 독립, 유엔의 승리,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간의 평화, 합의의 확립이라는 더 위대한 목표의 실현을 위한 피 흘림과 희생을 위해 더 조직하고 단합하고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의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믿습니다. 혹시 엘리베이터 스파이들도 이 방송을 들었을까요? 그 중에 이제 방송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방송 들은 사람이 1, 20명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 잡힌 사람만 문제된 거지. 잡히지 않은 사람 숫자를 생각하면 많아요. 제주도 척구소에서 방송 들어서 유파다 잡힌 사람도 형사한 사람도 있고, 또 강릉에도 그렇고, 곳곳에 물론 안동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남겨놓은 것도 있고. 일제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말과 글을 빼앗았지만 우리 민족은 소식을 듣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을까? 단파 방송이 충칭에서 설마 여기까지 들렸을까? 곳곳에서 그 단파 방송을 들었다고 하여 붙잡혀 들어간 사람들이 생기죠. 안동에서 안동 농림학교 학생들이 특히 44년의 무장 봉기를 기획하다가 붙잡혀 들어간 사건이 있어요. 그들을 추적했던 일본 경찰의 기록이 어떻게 이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파 방송을 수신하고서 정황을 이해하고 있었다. 몽땅 다 잡혀갔어. 그들이 무슨 수로 그걸 알았겠어? 이게 다 단파 방송, 선전 공작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그 여운형이라고 하는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든 인물은 단파 방송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당시 발명상도 받고 하여튼 손재주가 좋은 경기고등학교 학생이 있었어요. 그 손치웅이라는 학생이 단파 수신기를 만들었어요. 그 손치웅이라는 학생이 단파 수신기를 통해서 어느 날 미국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여운형 선생은 그 손치웅이라는 학생을 통해서 그 단파 수신기 한번 나도 보자 해서 직접 들어봐요. 그러고서 됐다. 그런데 이 단파 방송은 그게 아니올시다라고 되받아치는 신의 복음과 같은 그런 목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희망의 메시지죠. 다음 소식입니다. 광화문에서 북악으로 치닫는 우리의 웅혼한 민족 정기의 조선 총독부가 무너지던 날 조선 총독부 건물이 드디어 타라지게 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그릇된 역사의 잔재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첨탑 상부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예전부터요, 저 경복궁 앞에 중앙선 건물이요 눈에 거슬렸거든요. 네, 민족 정서상 저런 걸 뭐 보존하는 것보다는 철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통쾌합니다.
이렇게 일제 잔재가 지금 아직 청산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총독부 건물이 없어지니까 저는 좀 이렇게 시원한 걸 좀 느껴요. 민족 정기를 되살리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되지 않나 가슴 뭉클한 걸 저는 느꼈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철도했어야 될 일을 이 시간까지 끌어다는 자체가 많은 손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참 후련해요.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가슴에 뭉쳤다가 확 털어져 나가는 그런. 기억하십니까? 1996년 11월 13일 조선 총독부가 완전히 무너지던 날, 엘리베이터 스파이들이 매일 몸을 실었을 승강기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형, 그러면 형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난 하늘천의 가운데 중, 하늘의 중심이란 뜻이지. 오, 형 이름 멋진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이름도 한번 풀어보는 거 어때요? 좋다! 자, 그럼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 한번 들어보자. 내 이름은 근본종에 있을유, 우리 할아버지 장명. 근본인 내 세종유. 내 이름은 목숨명의 뿌리근, 뿌리를 목숨처럼 여기라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받들어 오늘도 명근하고 있지. 세명근! 우린 0부터 3까지 갔다. 영순, 일순, 이순, 삼순. 하지만 1부터 3까지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남았다. 최종유, 최영순, 최명근, 경천중. 어쩌면 그들이 붙잡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들의 존재조차 몰랐을 겁니다. 여기 있었다. 보이지 않아도 여기 있었다. 과연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엘리베이터 스파이의 행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조선 총독부 엘리베이터를 운전하던 소년들. 조선 사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일제로부터 하찮게 취급받았던 4명의 소년. 그들은 은밀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들의 독립운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형. 천준영. 근데 누가 우리 기억이나 해줄까요? 기억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기억 안 해주면 또 어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잖아. 안 그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뭘 했든지. 100년 후에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승강기 운전수. 우리가 누구?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승강기 운전수들이다. 당신들은 위대한 대한의 독립운동가입니다.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최종유는 이후 기록이 없습니다. 최명근은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습니다. 그 최종유의 동지 경천중 최영수는 아직 서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년 전 조선 총독부 엘리베이터의 미스테리. 우리가 당신들을 기억하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1940년 최종위를 만나고 온 가수 김태욱이었습니다. 그댈 사랑한다고 가수 김태욱이 17의 최종위에게 보내는 노래입니다. 말했더라면 그대가 떠올라도 이렇게 슬프진 않을 텐데 내게 걱정 말라고 오히려 다독여준 그대 밤하늘에 수놓은 별들을 보면 그대가 생각납니다. 춥고 어두운 그곳에서 혼자 얼마나 외롭나요. 나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그대에게 가 있죠. 그대가 사랑한 사람이 그댈 생각하며 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못난 나라서 그대에게 미안합니다. 혹시 꿈에서라도 그대가 날 찾아와 줄까. 밤하늘에 수놓은 별들을 보며 매일 밤 잠이 듭니다. 춥고 어두운 그곳에서 혼자 얼마나 외롭나요. 나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그대에게 가 있죠. 그대가 사랑한 사람이 그댈 생각하며 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못난 나라서 그대에게 미안합니다. 그대가 사랑한 사람을 나 때문에 웃게 할게요. 당신과 했던 약속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난 노래합니다. 오늘도 난 그대에게 미안합니다. 보고
YTN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집 기획 100년의 인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4편 엘리베이터 스파이. 지금까지 기획연출 이은지, 글구성 박정예, 조연출 문정민, 음악 최형원, 그리고 나레이션의 김태욱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YTN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집 기획 100년의 인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5편 작전명 넵코가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